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상권 분석 모형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시험에 또 출제되는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또 계산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 이론이 출제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또 출제되는 중요한 분석입니다. 자, 10번째 테마가 되겠죠. 우선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 이 상권 분석 모형의 첫 번째가 바로 누구죠? 첫 번째가 바로 레일리입니다. 자, 이 레일리는 1929년에 나타난 최초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레일리의 이 소매 인력의 법칙이죠.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 자, 인력은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응용을 해서 나타나는 게 소매 인력의 법칙인데, 자, 이 두 중심지 사이, 자, 이렇게 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소비자에 대해서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우리가 중심의 크기인 인구에 비례하죠. 두 중심의 크기인 이 인구에 비례를 하고 이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자, 이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를 합니다. 자, 우선은 이 내용 중력 모형의 포인트인데, 자, 이 지문이 우리가 2회 시험에 13회 시험, 22회 시험, 25회 시험에서는 이 지문을 출제를 했었죠. 자,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이때 유인력,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유인력인데, 자,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유인력 또는 흡인력은 이 비례는 이 분수식의 우에 분자에 갑니다. 비례는 분자로 가고 반비례는 분모죠. 거리 제곱의 반비례, 이거는 분모로 가죠. 자,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유인력, 흡인력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중력 모형인데, 이 레일리는 도시 단위를 기준하죠. 도시 단위를 기준해서 우리가 구하는 거죠. 자, 도시 단위를 기준을 하고 이 중심지에 있어서의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레일리는 이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 이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바로 우리는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이다. 자, 그러면은 이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죠. A 도시에 있어서의 인구가 A고, 이렇게 B 도시에 있어서의 인구는 B다. 이렇게 직선거리가 주어졌는데, 이때 상권의 경계는 중심의 규모가 작은 B, 여기에 중심에 결정되겠죠. 자, 이 분기점인데, 이 분기점, 이 C 도시라고 하면은 이 C 도시 분기점에서 A 도시까지 거리를 S 킬로미터, B 도시까지 거리를 Y 킬로미터라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때 A 도시, 여러분 A 대 B는 이렇게 쓸 수 있죠. B분의 A로 쓸 수 있거든요. 이 비례식을 이렇게 분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C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이 A 도시에 몇 명 물건을 사러 오느냐, 또는 또 B 도시에 상대적으로 몇 명 사러 가느냐, 이걸 구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이때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자, 이 C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을 얼마만큼 끌어당길 거냐, 이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대 이 B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을 묻는 거죠. 자,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대 B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은 자, A 도시로 인구 유인 비율은 뭐에 비례? 인구에 비례. A 도시 인구 A에 비례하고 이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X킬로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자, B 도시로 인구 유인 비율은 B 도시 인구 B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 이 거리 Y 거리 제곱에 반비례.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을 하려면은 이 수식을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이 수식을 쓸 줄 알면은 계산이 됩니다. 자, 이때 계산을 할 때는 내항이 곱은 분모로 가고 이렇게 외항이 곱 A 곱하기 Y제곱 외항이 곱은 분자로 갑니다. 자, 이때 이 수식을 다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B분의 A 곱하기 X제곱분의 Y제곱. 이것은 또 이 지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B분의 A 곱하기 XY 전체 제곱이 나오죠. 자, 이 수식이 여러분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자 97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는 수식이고 자 이게 바로 또 98페이지에 그 중간에 나와 있는 또 말로 표현됐죠. 이 수식을. 자, 이것을 우선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식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하나 다뤄보게 되면은 자,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26회 시험에 또 출제된 문제죠.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 자, 이 수식을 계산하는 문제 있죠. 이 수식을 계산하는 문제는 이 17회 시험, 24회 시험, 26회 시험에 이 수식을 또 계산하는 문제를 또 출제를 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계산 문제가 벌써 3번 출제했다는 얘기인데, 자, 우선은 하나 볼까요? 자,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인구가 1만 명인 A 도시와 자, 인구가 1만 명인 여기 A 도시가 1만 명, B 도시가 얼마다? 5천 명이다. 자, 이 A 도시는 인구가 1만 명이고 B 도시는 인구가 5천 명이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A 도시와 B 도시 사이에 인구 9천 명이 C 도시가 들어섰다. 그런데 이 C 도시로부터 AC, BC까지 직선거리는 여기죠. 여기 C 도시다. 자, 이 C 도시로부터 A 도시까지 직선거리는 1km, 여기는 2km 이렇게 주어졌다. 이런 얘기죠. C 도시 C의 인구 중 얼마? C 도시는 몇천 명? 9천 명이죠. 그러면 C 도시의 인구 중 비구매자는 없고 AC, BC에만 구매 활동을 한다고 가정할 때 신도시 C의 인구 중 A시로의 인구 유인 규모는 몇 명? 또 B시로의 인구 유인 규모는 몇 명이냐? 이걸 구해보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수식에 따라 가면 되겠죠? 자, 이 수식에 따라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대 B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 수식에 따라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A 도시로 인구 유인 비율은 A 도시 인구 얼마? 1만 명에 비례하고 이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1km의 제곱에 반비례. 자, B 도시 인구는 5천 명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2km, 거리 제곱에 반비례죠. 자, 내항이 곱 5천 명과 1을 곱한 거는 분모로 가고 외항이 곱 얼마죠? 4 곱하기 1만 명은 분자로 가죠. 자, 그럼 요거 약분하면은 2가 되겠네요. 그러면 1분의 4, 2, 8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수식은 이렇게 쓸 수 있죠. A 도시로의 자, 이 분수식을 이렇게 비례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대 B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은 얼마? 8대 1이 되겠죠. 8대 1. 자, 이때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규모는 얼마냐? 전체 8 더하기 1, 9에서 얼마를 차지하죠? 8 더하기 1, 9에서 얼마? 8을 차지하죠. A도시 인구 유인 비율은. 근데 C도시 인구는 얼마? C도시 인구 9,000명이잖아요. C도시 인구의 9,000명의 9분의 8이 A도시로 인구가 유인되는 거죠. 그럼 약분하니까 얼마? 1,000명에 8을 곱해주니까 8,000명이 되겠고, 이때 또 B도시로의 인구 유인 규모는 얼마? 또 9분의 1 곱하기 C도시 인구 9,000명 중에 9분의 1이 B도시로 가는 거죠. 얼마? 1,000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우리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8,000명. A도시로 인구 유인 규모는 8,000명, B도시로 인구 유인 규모는 얼마? 1,000명이 되겠다 이 얘기죠. 자, 이 24회 시험에도 이런 유형으로 출제했고 26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 네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수정을 했죠. 자, 네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을 우리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죠.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도 또 무슨 모형? 중량 모형이죠. 중량 모형. 자, 또 마찬가지죠. 여기에 A 도시가 있고 또 B 도시에 있어서의 A 도시와 B 도시의 소매 상권 시설에 있어서 또 B 도시 가까운 점이 이렇게 분기점이 이렇게 주어졌다. 자, 이때 우리가 이 거리, 자, 관련해서 A와 B 도시 간의 거리가 주어졌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8km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뭐 우리 이렇게 볼까요? A 도시를 작게, A 도시, B 도시 이렇게 주어졌을 때 분기점. 자, A 도시와 B 도시 간의 거리가 8km 주어졌다. 그럼 중력 모형은 네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수정했거든요. 수정을 했는데 뭐를? 이 인구를 뭐죠? A, B 도시의 소매 상권 시설에 있어서의 매장 규모로 수정을 했어요. 매장 규모가 바로 매장 면적이죠. 매장 규모, 인구를 매장 면적으로 수정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 매장 면적, 매장 규모,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이 분기점, 이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이때 이게 뭐 인구가 주어질 수도 있는데 네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매장 면적으로 수정해서 적용시킨 학자가 바로 컨버스입니다. 컨버스. 그래서 A, B 두 도시의 소매 상권 시설에 있어서의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이 바로 이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99페이지에 위에서 니은 상권의 경계점은 두 도시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 요 점이 바로 상권의 경계를 의미하겠죠. 자, 문제는 그 밑에 문제를 한번 보시면 7번. 어떤 도시에 쇼핑센터 A와 B가 있다. 두 쇼핑센터 간의 거리는 8km이다. A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 자, 여러분 A의 도시의 소매 상권 시설의 매장 면적은 1000제곱미터고 B의 매장 면적은 9000제곱미터이다. 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 따르는 두 쇼핑센터 간의 상권의 경계선은 어디인가?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 따르면 상권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상가의 면적에 비례한데, 문제는 여기서 A 도시로부터 물었죠. 자, 그럼 A 도시로부터 물었으니까 A 도시로부터 몇 킬로 떨어졌냐? X 킬로. 그러면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 전체 8km에서 X킬로를 빼주면 되겠죠. 8-X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러면 구매 영향력이 같으니까 A 도시의 소매 상권 시설이 미치는 구매 영향력은 뭐예요? 매장 면적 얼마? 1000. 매장 면적 1000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자, 그리고 B도시의 소매 상권 시설이 미치는 구매 영향력은 또 매장 면적 9,000에 비례하고 어떻게 돼? 분기점부터 거리 제곱 8-x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러면 이 구매 영향력, A 도시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 B 도시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이 서로 같은 점이 바로 이 상권의 경계가 되죠. 그럼 이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이렇게 곱하죠. 이렇게 곱하니까 얼마? 공 3개는 없어지죠. 공 3개는 없어지니까 9 곱하기 x제곱은 1 곱하기 8-x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9x제곱은 8-x를 2번 곱하죠. 64-16 x 플러스 x 제곱이 되죠. 자, 넘어오면은 8x제곱 플러스 16x 좌변을 다 이항시키는 거죠. 마이너스 64는 제로고, 자, 양변을 8로 나눠주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제로죠. 자, 인수분해를 하면은 4 곱해서 마이너스 8 더해서 플러스가 2가 나오는 건 요거죠.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는 제로. 자, 인수분해를 했죠. 그럼 x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우리가 얼마? 마이너스 4 또는 플러스 2가 되는데, x는 거리니까 마이너스 뭐는 안 돼. x는 거리니까 양수잖아요.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x는 몇 킬로? 2km. 이런 형태로 푸는 게 원칙이고요. 그럼 이렇게 풀었을 때 결론이, 여러분 그 문제 바로 위에 이런 수식이 나오죠. 1 플러스 루트 A로부터 갈 때는 분모가 A입니다. A로부터 몇 킬로 할 때는 분모가 A. B, A의 매장 면적 얼마? 1000. B의 매장 면적 9000. 여기는 두 도시 간의 거리. 자, 여러분 분자는 두 도시 간의 거리 8km죠. 그럼 요거 얼마죠? 1 플러스 요거 루트 9 약분하죠. 루트 9는 3이죠. 3. 8km. 그러면 8km를 4로 나눠주니까 몇 킬로? 2km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렇게 구하는 방법. 자,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공식을 이용하는 건 요 밑에 있는 수식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어떤 방식이 편한지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죠. 18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99페이지 밑에 이 허프의 우리가 확률적 상권 모형인데, 자, 이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은 또 어떻게 돼요? 올해 출제가 또 예상되는 또 중요한 부분이죠. 자, 26회 시험에 네일리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이 허프가 또 출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은 결정론적인 모형, 결정론적인 접근입니다.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은 결정론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반면 허프는 확률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요. 즉, 대도시 내에 다수의 매장이 존재하고 있을 때 특정 매장을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 몇 프로인가 경험적인 이론을 전개시키죠. 그래서 확률적 상권 모형입니다. 자, 허프는 확률적인 접근,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은 바로 뭐죠? 결정론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 자,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에서 자,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봤을 때, 자, 여러분이 100페이지의 문제를 보면서 거기에 보시면은 A 할인점이 5,000, B 할인점이 2만이 나오죠. 여기 A 할인점. 자, A 할인점에 있어서의 매장 면적이 5,000제곱미터. 자, 여기 소비자 거주지죠. 자, 소비자 거주지에서 시도시죠. 시도시, 소비자 거주지 시도시에서의 인구가 얼마? 30만 명이 주어졌죠. 30만 명. 자, 소비자 거주지인 시도시 인구가 30만 명 주어졌는데, 자, 여기에 10km. 10km. 자, 여기서 20km 지점에 뭐가 있어요? B 할인점인데 얼마? 2만 제곱미터죠.
자, 이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은 이 얘기죠. 이 어떻게 돼요? 시도시 인구에 있는 소비자가 이렇게 특정 쇼핑센터, 예를 들어서 이 특정 비할인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 몇 프로인가 할 때는 바로 이 시도시에서 비할인점까지 거리의 영향을 받고, 또 경쟁 쇼핑센터, A 할인점 하나밖에 없죠. 경쟁 쇼핑센터의 수, 또 비할인점의 매장 면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우선 22회 시험에 바로 그 지문이 또 출제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시험 문제에 우리가 계산 문제 관련해서 이 계산 문제가 계속 출제를 하고 있죠. 계산 문제 우리가 15회, 15-1, 20회, 23회, 25회 시험은 계속 계산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 이론 문제는 우리가 13회, 16회, 22회 시험에 이론 문제가 출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계산 문제가 출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예측이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자, 우선은 비할인점일 때 여기 항상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공간 거리 마찰 계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 공간 거리 마찰 계수는 이 교통의 편리성이나 점포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이 공간 거리 마찰 계수가 이 값이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어요. 2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중력 모형을 적용합니다. 자, 공간 거리 마찰 계수가 2라고 가정하면 중력 모형을 적용하는데, 중력 모형일 때는 매장 규모, 자, 이 상가의 매장 규모인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반드시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죠. 이 공간 거리 마찰 계수 2라고 가정한다. 이 지문이 꼭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문제 우리가 한번 8번 문제를 보시면은, C도시 인근에 A, B 두 개의 할인점이 있는데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B 할인점의 이용 객수를 모아라. 자, 그러면은 이 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거리 마찰 계수 값은 2라고 가정을 하죠. 또 도시 인구 30만 명이 몇 프로? 80%, 60%죠. 60%가 할인점을 이용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60%가 이용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비할인점. 자, 시도시에 있는 인구 30만 명의 60%, 이 30만 명의 60%가 얼마죠? 자, 30만 명의 60%가 0.6이니까 18만 명이죠. 이 18만 명이 대형 할인점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 시도시 인구 18만 명 중에 비할인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 몇 프로냐? 그럼 비할인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 몇 프로냐? 이걸 우리는 비할인점의 시장 점유율로 표현하죠. 비할인점의 시장 점유율. 자, 이 시장 점유율은 분모는 뭐냐? 분모는 상권 내의 각 점포의 윤역의 합계. 그러면 우리가 A 점포의 윤역은 매장 면적 5천에 비례하고 거리 10km죠. 거리 제곱에 반비례. B 매장 면적의 윤역은 매장 면적 2만에 비례하고 거리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 각 점포의 윤역의 합계에서 구하고자 하는 B 할인점의 윤역이죠. 2만에 비례 거리 제곱에 반비례입니다. 자, 얼마? 2만을 400으로 나눠주면 50이 되나요? 네, 50. 네, 400. 공두개 없어지죠? 그러면 100이 되나? 우리가 400이죠. 20의 제곱. 네, 400이니까 공두개 해주는 게 200을 4로 나누고 50. 또 여기 5천을 100으로 나눠주니까 또 50. 또 여기 50이니까 얼마? 2분의 1이죠. 100분의 50, 2분의 1인데 100을 곱해주니까 몇 프로? 퍼센트로 가니까 100을 곱해주는 거죠. 50%입니다. 그러면 이때 비할인점의 시장 점유율을 구하면은 이용객 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용객 수는 이 시도시 인구 얼마? 30만 명의 몇 프로? 60%가 할인점을 이용하니까 18만 명 중에서 몇 프로를? 우리는 18명 50%가 우리는 비할인점을 이용하니까 얼마? 9만 명이 되겠죠.
자, 구하고자 하는 답은 이용객수, 비할인점의 이용객수는 9만 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우리가 몇 번?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은 계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두시고, 자, 네 번째는 넬슨의 소매 입지론이죠. 넬슨은 점포의 경영 주체가 어느 장소 지점에 점포를 입지시켜야 그 점포로부터 최대의 매상고를 올릴 수 있느냐, 점포 입지 원칙 8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8가지 원칙 중에서도 넬슨은 양립성을 강조한다. 양립성은 서로 보완관계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우리가 점포들 간에 있어서, 즉 인접 점포들 간에 있어서 고객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매출액을 올리는 형상이 양립성이죠. 자, 여러분 햄버거 가게 옆에는 뭐가 있어야 돼?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다든지 이런 게 바로 양립성입니다. 자, 양립성을 우선 잘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고, 자, 102페이지 보시면은 크리스탈러의 우리가 중심지론이죠. 여러분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은 매장 단위입니다. 여러분 이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은, 이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은 매장 단위로 분석하고, 네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은 도시 단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은 뭐죠?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은 이 크리스탈러는 반대로 중심지의 형성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인데, 크리스탈리 중심지 이론은 이 중심지의 형성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 중심지의 형성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 재화의 도달 거리, 재화의 이 도달 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 최소 요구치에 있어서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1933년 독일에서 나타나죠. 1933년 이 독일의 남부 도시를 대상으로 나타나는 이 서비스업에 대한 입지 이론으로서 나타나는 게 크리스탈러 이론이죠. 자, 이 중심지가 나오죠. 자, 이 중심지라는 것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고객이 존재하는 배후지에 공급할 수 있는 중심 기능을 가진 장소가 중심지인데, 이 중심지에서 생산된 상품이 어느 지역까지 공급할 수 있냐? 이 고객 어떻게 돼?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 거리를 뭐라고 하죠? 공급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 거리를 바로 재화의 도달 거리 범위라고 합니다. 이 재화의 도달 거리에 있어서의 이 범위를 얘기하겠죠. 이 거리를. 자, 그리고 이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점포, 여러분 중심지는 점포들이 도산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최소 얼마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지는 점포들이 중심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고객 수 또는 수요 수준을 나타내는 범위가 이렇다. 이게 바로 뭐죠? 우리는 최소 요구치에 있어서의 범위다. 최소 요구치에 있어서의 범위가 되겠죠. 최소 요구치 범위 규모가 되겠는데, 문제는 이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서는 이 최소 요구치 범위가 재화의 도달 거리 범위 이렇게 내에 존재해 있을 때 우리는 중심지가 성립을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102페이지 보시면은 이 중심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우리는 중심지를 크게 고차원 중심지, 중심지 기능이 먼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백화점이나 할인점, 그리고 이 중차원 중심지, 저차원 중심지인데, 저차원 중심지는 중심지 기능이 가까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편의점, 중차원 중심지는 일정 공간에 한정되는 학교 등의 학군, 이렇게 들어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중심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중심지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심지 상권의 형태는 단일 중심지일 때는 원형,
자, 중심지 상권의 형태는 단일 중심지일 때는 원형,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되어 있는 경우는 정육각형인데, 자, 그럼 중심지의 형성 과정에 초점을 두는데 어떤 과정이냐, 이런 의미겠죠. 자, 이렇게 나오죠. 이런 형태. 자, 이 형태를 우리는 배후지 외접형입니다. 배후지 외접형. 자, 배후지 외접형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자, 배후지 외접형인데 이때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가 이렇게 상권의 범위에는 이렇게 공급이 되죠.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공급이 안 되는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 이 접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돼?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가 공급이 안 되죠. 이렇게 재화나 서비스가 미도달되는 지역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배후지 뭐가 나오죠? 이렇게 중첩형이 나오죠. 자, 이 배후지 중첩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렇게 중첩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하는 지역이 나타나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정육각형 형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가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모든 전역에 빠짐없이 이렇게 공급이 되죠. 이렇게 재화나 서비스가 미도달되는 지역이 없어요. 이것을 배후지 완결형이죠. 이 배후지 완결형은 우리가 바로 경쟁이 최소화가 되죠. 경쟁이 최소화가 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중심지 형성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렇게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육각형 형태를 띠고 있다. 배후지 상권의 형태는 정육각형 형태가 이상적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크리스탈리 중심지 이론에서 고차 중심지, 백화점, 고차 중심지와 고차 중심지 간의 거리, 예를 들어서 신세계 백화점과 신세계 백화점 간의 거리는 멀죠. 이 고차 중심지 간의 간격 거리는 멀고요. 편의점인 저차원 중심지, 저차원 중심지 간의 간격. 자, GS 편의점 간격 가깝죠. 자, 그리고 또 고차원 중심지일수록 중심의 규모는 크고 또 다양한 중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저차원 중심지가 고차원 중심지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저차원 중심지가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돼? 점점 피라밋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또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의 원리라든지 또 시장 원리, 교통 원리 등에 따라 중심지의 수나 모형은 많은 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의 한계는 뭐냐? 자, 점포들 간의 공간 분포에 관한 이론이지만은 유사한 상품, 자,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는 이 점포들이 우리가 한 장소, 도심에 함께 입지하고 있는 형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 이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은 단일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들에 대한 공간 입지 이론이기 때문에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들이 도심에 함께 입지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게 크리스탈의 이론입니다. 자,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04페이지에 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크리스탈레의 중심지 이론에서 사용되는 개념에 관한 정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중심지는 각종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 기능이 집중이 되어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 배후지의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중심 지역. 맞죠? 중심 기능을 가진 장소입니다. 맞는 질문. 도달 범위가 나오죠. 여러분, 이 도달 범위, 재화의 도달거리 범위, 도달 범위가 나오는데 중심지 활동, 중심지의 이 활동이 제공되는 공간적 한계로서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1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요가 여기 요 선이 수요가 0이죠. 여기까지는 공급하도 넘어간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공급이 안 돼요. 수요가 1이 아니라 수요가 0입니다. 수요가 0이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질문. 디귿 최소 요구치는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요구의 규모를 최소 요구치고, 그럼 최소 요구에 있어서 이 범위는 바로 뭐죠? 판매자가
총 수입과 총 비용이 같아서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이 정상 이윤을 얻는 만큼의 충분한 소비자를 포함하는 이 경계, 충분한 소비자를 포함한 이 경계까지 거리를 최소 요구치의 범위, 최소 요구 범위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니을이 맞습니다. 기역, 디귿, 니을 4번이 정답이 되겠죠. 확인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6번째 애플범 교수가 나오죠. 애플범 교수의 CST, 이 커스터머 스파팅 테크니크에서요. 이 소비자 분포 기법이라고 하죠. 자, 소비자 분포 기법 또는 우리가 고객 출발지 조사 기법. 자, 소비자 분포 기법, 고객 출발지 조사 기법인데 이 지리적 상권의 범위를 실무적으로 획정하기 위한 기법입니다. 현재 이미 영업 중에 있는 상업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가 있다. 그럼 홈플러스의 고객이 오겠죠. 그러면 방문 중의 고객을 대상으로 샘플링이라는 것은 뭐를 하죠? 표본 추출하는 거죠. 네? 표본을 우리가 샘플링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통해서 고객이 어디서 찾아오느냐 이 지도상의 표시를 함으로써 상권의 규모 범위를 확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특징은 상권의 규모 범위를 획정할 수 있고 그리고 고객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죠. 와서 카드 끄면 물건 어떤 게 사는지 다 드러나죠. 고객 특성 파악할 수도 있고 고객이 어느 지역에서 많이 오고 어느 지역에서는 적게 온다. 그럼 적게 오는 지역 많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습니다. 광고해야겠죠. 광고나 판매 촉진 전략 수립에 또 기여할 수도 있고 또 경쟁 점포와의 경쟁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고 또 점포를 확장할 수 있는 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CST, 소비자 분포 기법입니다. 고객 출발지 조사 기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여러분 104페이지까지 설명하는데 지금까지 설명한 학자들의 견해, 상권 분석 모형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 또는 계산 문제가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죠.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상가, 점포 등의 매장형 부동산의 부지 선정 단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